여러분, 최근 로스앤젤레스, LA를 휩쓸었던 대형 산불 소식을 모두 접하셨을 것입니다. 수백 채의 가옥이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참혹한 재난 속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 맹렬한 불길 속에서 단 한 채의 주택만이 온전한 상태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 주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바로 저, 알렉스 김입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분야의 비즈니스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때 미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 관리 기업 중 하나였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 CEO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직을 떠났지만 환경 문제와 재난 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저의 관심은 여전히 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번 LA 산불에서 저희 집이 마치 기적처럼 화마를 견뎌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역시 처음에는 집을 잃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말리부 지역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가족의 주거주지는 LA 중심부였고 말리부에 위치한 이 집은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머물기 위해 마련한 별장 세컨드 하우스리였습니다. 저는 이 집을 설계할 때부터 평범한 방식으로 건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2딸과 한 아들, 3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아내와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리부 해안가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저희 가족에게 작은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완성하기까지는 다소 독특하고 까다로운 건축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 설계를 시작할 때 저는 명확한 2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는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짓는 것이었고, 둘째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견고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업적 배경 덕분에 재난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하고 대비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산불,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언제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말리부 지역은 해안과 산이 인접해 있어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설계할 때 다시 한번 2가지 핵심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첫째, 어떤 자연재해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건축 공법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이 2가지 기준을 가장 만족시키는 방식이 한국의 아파트 건설 공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는데 기둥, 벽, 바닥 등 건물의 핵심 뼈대를 구축하는 골조 공세만 전체 공사 기간에 거의 절반 가까이 투입될 정도로 매우 튼튼하게 설계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거푸집, 폼워크를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정확한 형태와 강도를 유지하며 시공을 진행합니다. 이 거푸집 시스템은 콘크리트가 내구성을 갖추면서도 신속하게 양생되도록 돕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성과 시공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갱폼 강폼과 ACS 아우터 클라이밍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갱폼은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여 외벽 거푸집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해체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ACS 기술은 타워 크레인 없이도 유압 펌프를 이용해
거푸집을 인양할 수 있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고층 건물에서도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이 목조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 방식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합하여 내구성을 극대화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붕괴되지 않는 주택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한국의 선진 공법을 제 집 건축에 적용했습니다. 거푸집을 활용하여 정밀한 형태와 강도를 확보했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조합하여 바닥과 벽체를 견고하게 보강했습니다. 특히 주택의 지붕에는 특수 방화 자재를 사용했으며 창문과 문은 내열 유리와 철제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집은 이번 대형 산불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살아남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딱 맞는 작은 성체처럼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말리부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특히 바비큐 파티를 할 때면 아이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중한 집조차 이번 산불 소식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길이 산을 타고 내려와 해안가 주택가까지 휩쓸었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우리 집도 분명히 타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 내 집이 살아남았어. 처음에는 누군가의 악에 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산불의 규모를 너무나 처참하게 보았기 때문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메시지와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봐봐. 너희 집이 그대로 서 있어. 사진을 열어보니 정말로 잿더미 한가운데에 하얀색 집 한 채가 멀쩡하게 우뚝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저희 집만이 온전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즉시 차에 올라 말리부로 향했습니다. 말리부에 도착했을 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름다운 풍경은 모두 검은 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풍경 속에서 제 집만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몇몇 주민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제 집은 철저한 대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화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운 때문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쏟아부었던 노력과 재난 대비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앞에서 잿더미가 된 이웃집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 집만 온전히 서 있는 상황이 과연 기뻐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씩 현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리부 해안계 주택을 소유할 정도라면 대부분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업가, 연예계 관계자, 금융업계 고위직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재력이나 명성과는 무관하게 허탈감과 상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의 부와 명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집을 잃은 재난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마크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렉스, 네 집은 정말 신기해. 다른 집들은 다 타버렸는데 왜 네 집만 멀쩡한 거야?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혹시 특별한 방화 시스템 같은 장비를 설치했나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자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장비를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집을 지을 때부터 안전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죠. 그래서 몇 가지 건축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기초를 단단한 안반 깊이까지 박았고 집 전체를 콘크리트 구조로 지었습니다. 지붕은 방화 재료로 마감했고 창문과 문도 내열 유리와 철제문을 사용했죠. 마크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불에도 견뎌낸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연했습니다. 단순히 산불만을 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진이나 폭풍 같은 다른 자연재해에서도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이웃인 부동산 사업가 토마스 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모두 알렉스 씨처럼 지어야겠군요. 설계도를 좀 공유해 줘야겠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번에는 우리도 제대로 준비해야지. 다시 집을 짓더라도 이번엔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해야겠어. 하지만 저는 당장 집을 다시 짓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피해 복구가 먼저가 아닐까요? 이웃 중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재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물과 음식, 생필품입니다. 당장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 말입니다. 토마스 박도 동조했습니다. 우리만 집을 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일단 말리부 지역 전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자발적으로 재난복구 지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딸, 소피아 김이 물었습니다. 아빠, 집을 잃은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집을 짓거나 처음부터 시작할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아이들은 제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아내는 직접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구호 물품을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말리부 지역에 살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상점을 운영하던 부부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아이 셋을 키우던 싱글맘은 대피할 때 중요한 물건들을 전부 두고 아이들만 챙겨야 했습니다. 한 노부부는 산불이 닥쳤을 때 집을 떠나지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가까스로 목숨만 건졌습니다. 처한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 모두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제가 주도한 기부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도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필품을 대량으로 기부했고 토마스 박은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빈집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재난이 큰 상처를 남겼지만 서로 돕고 함께 일어서려는 마음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돕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재난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진압되지 않고 강풍을 타고 점점 더 번져나갔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며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집이 매스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부 해안주택가 전체가 불타버린 가운데 단 한 채의 집만이 기적처럼 살아남았다는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마 속에서도 홀로 온전하게 서 있는 집의 비밀은 TV 뉴스, 인터넷 기사,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집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하얀색 집 한 채가 우뚝 서 있는 사진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어서 여러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SNS 다이렉트 메시지, DM로도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떻게 불길을 피해 살아남았나요? 그 집을 짓는 데 사용한 기술을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런 집을 짓고 싶어요. 사람들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자신의 안전을 지킬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크리가 제게 알렉스 인터뷰하는 게 어떻겠어? 사람들이 너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해 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산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와 물자 지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마클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기부 물품과 생필품 지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가족들과 함께 피해 복구 지원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집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궁금해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이웃들을 먼저 돕기로 한 결정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함께 물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인터뷰 요청받았는데 안 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압되고 나면 그때 설명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소피아 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가족은 그날 밤늦게까지 물품을 정리했고 다음날 이웃들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으로 물품을 전달하러 나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가 도착한 대피소에는 집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노부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 그리고 반려동물을 안고 대피한 사람들까지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뷰는 나중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음식, 생필품, 담요 등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사실 고마운 쪽은 저희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함께하면서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을 잃고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불은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와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알렉스 씨, 제발 짧게라도 인터뷰할 시간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집이 살아남은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한 끝에 짧게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희 집이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인터뷰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대피소 근처에서 간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알렉스 씨,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집이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준비와 대비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집을 지을 때 안전과 내구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산불이 닥치기 전에 철저히 대비했죠. 이어서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대피소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건축기술 정보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알렉스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지금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할 거예요.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도움의 손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강풍을 타고 불길은 계속해서 번져나갔고 피해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종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웃들은 서서히 집을 다시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대피소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 한 주민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제 우리도 당신 집처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나무로 짓는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주택들은 목조로 건설됩니다. 대도시의 고층 빌딩이나 일부 상업 건물을 제외하면 주택가의 집들은 거의 예외 없이 나무로 지어진 집들입니다. 미국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부터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가볍고 다루기 쉬운 목재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경량목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장 경제적인 건축 자재였고 망치와 몸만 있으면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간편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토네이도,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미국에서조차 여전히 목조 주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조주택은 불이 붙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으며 강한 바람이나 폭풍 후에는 집 전체가 나라가 잔하에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집은 재로 변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텅 빈 땅만 남게 되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많은 이웃들이 다시 목조로 집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난에도 버틸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크리가 다시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당신처럼 콘크리트 구조로 집을 짓고 싶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집을 원해. 그 말을 듣고 주변 이웃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상류층들은 이미 콘크리트 집을 짓기 시작했더라고요.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콘크리트 주택을 짓는 것이 아직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주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웃들은 왜 이제야 이걸 생각했을까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목조주택은 잦은 수리가 필요하고 화재나 태풍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더 안전한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곳 말리부에서는 콘크리트 집을 짓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집이라는 것을요. 이웃들이 저에게 자주 묻곤 했습니다. 알렉스, 당신 집처럼 짓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당신이 사용한 방화자재나 내열 유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저는 그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말리부 사람들은 단순히 집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튼튼하고 안전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집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리가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집을 짓자. 그것이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불은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고 있었으며 강풍 예보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소방용수가 고갈되자 이제는 바닷물까지 끌어다 쓰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불은 쉽게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하루빨리 불길이 잡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발 비가 내려서 이 산불이 끝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희망과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재난 대비의 중요성과 함께 이웃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비를 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교훈이 담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